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은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그 세균 자체가 전신에 있는 치주 세균 중에 가장 안 좋은 세균이 바로 이 진지발리스 세균이라는 아주 독한 세균인데요. 이 세균이 입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치주 질환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세균이 우리 전신의 피를 타고 돌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일으킨다거나 골다공증이 생긴다거나 심장질환, 당뇨, 또 고혈압, 동맥경화, 치매 여러 가지 전신 질환들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저는 지금 이 치과 의사로서는 25년 차가 벌써 됐네요. 그리고 개원한 지는 20년 정도 됐고요. 또 저는 50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의 구강 관리라든가 건강 증진을 연구하는 치과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시니어치과학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장혁진이라고 합니다. 원장님께서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아 건강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치아 자체 우리 구강 내에는요, 크게 두 가지 질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치주 질환과 또 충치, 이렇게 양대 질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은 치과 기술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물론 충치가 생기면 안 되지만 충치는 치과 기술로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치주 질환은 대부분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빼시게 되는 분들의 치아 상태를 보면은 멀쩡한 경우가 많거든요. 충치가 생기지 않는 멀쩡한 치아가 빠지게 되는 치주 질환은요, 충치에 비해서 훨씬 더 해결하기 어려운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주 질환을 방치했을 경우 어떤 증상이 일어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치주 질환이 생기면은요, 대부분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잇몸이 붓고 피나고 흔들거리고 치아가 단순히 빠지게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가 좋지 않으신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이가 안 좋지만 쓰는 데까지 쓰다가 그냥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 입안에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은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그 세균 자체가 우리 입안에 우리 모든 전신에 있는 치주 세균 중에 가장 안 좋은 세균이 바로 이 진지발리스 세균이라는 아주 독한 세균인데요. 이 세균이 입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치주 질환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세균이 우리 전신의 피를 타고 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전체에 뇌졸중을 일으킨다거나 또 골다공증이 생긴다거나 심장질환, 당뇨, 또 고혈압, 동맥경화, 치매 여러 가지 전신 질환들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걸 믿지를 않으세요. 치주 세균이 생기는데 왜 전신 질환이 생기고 몸이 안 좋아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요. 실제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심장 박동기를 다셨다거나 아니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하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대학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심장 박동기를 다시거나 하는 경우에는요, 옛날부터 심장과 교수님들이 이런 심장 수술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부터 자꾸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다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그 실패하시는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치주 질환이 심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주 세균이 우리 몸을 타고 놀다가 신장 이식을 한 부분에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식한 부분들이 망가지고 결국은 수술이 실패하게 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심장 수술을 하시기 전에 그 심장과 교수님이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을 받고 꼭 오시라고 할 그만큼 치석에 있는 우리 입안에 있는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진지발리스 세균은 실제로 우리 전신을 돌면서 모든 부분들을 다 망가뜨립니다. 지금 표도 나오고 있지만 뇌졸중, 그러니까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뇌졸중을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3배 가까이 되고요. 또 심장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도 3배 정도. 그리고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를 일으킬 가능성이 또 6배 정도 올라가고요. 또 반대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치주 질환이 생길 가능성은 3배 정도 올라가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조산아를 출산한다거나 성기능 장애 등 치주 질환이 있으신 경우는 우리 전신에도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또 예를 들으면 또 설명이 쉬울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우리 말을 사고 팔 때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요즘으로 따지면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이죠. 근데
옛날에 만약에 지금처럼 뭐 피 검사를 한다거나 뭐 엑스레이 검사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비싼 돈을 주고 말을 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이 죽어버리게 되면은 정말 그 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아마 그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텐데요. 말을 사고 팔 때 이 말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 말의 치아를 이렇게 보는 모습들이 아마 심심치 않게 나올 겁니다. 소를 사고 팔 때도 아마 똑같은 모습들이 있었을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입안 검사를 해봤을 때 치아가 흔들거리고 좋지 않은 말이나 소들은 얼마 살지 못하고 실제로 죽었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신질환과 치주질환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아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단순히 치아를 살려서 임플란트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신질환하고도 정말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주 질환의 대표적인 자각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치주질환은요, 그 자각 증상 자체가 느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치주질환은 제가 암하고 비슷하다 항상 이렇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본인이 자각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부터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뭐 암이 2기, 3기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치주질환도요, 충치와는 다르게 진행이 좀 많이 된 상태에서나 비로소 증상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어느 날 좀 붓고 피나부해서 치과에 갔더니 이를 빼셔라 이렇게 얘기를 들으셔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치주질환이 있으신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진지발리스 세균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파괴되게 되는데요. 희한하게도 우리 잇몸뼈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만약에 충치처럼 치아에 신경이 있다면은 충치가 진행되면은 극심한 통증이 올 텐데요. 이 치주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많이 아프지 않고요. 그냥 단순히 우리한 느낌이 처음에 듭니다. 또 예를 들어서 조금 시린 느낌이 든다거나 약간 피가 난다거나. 근데 만약에 또 피가 계속 나면은 또 병원에 오실 텐데요. 피가 났다가 안 났다가 컨디션이 좋으시면은 또 피가 안 났다가 뭔가 피곤하거나 하면은 피가 좀 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음식을 씹을 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뭔가 이렇게 꽉 씹을 때 뭔가 이가 들뜬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이 그게 치아에 바람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게 바로 우리가 치주질환을 풍치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와 같은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에보다 왠지 음식물이 좀 많이 끼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잇몸이 좀 붓는 것 같다. 이런 크게 불편하지 않은 증상만 가지고서도 병원에 오시면 이미 어떤 단계를 넘어버려서 치아를 빼게 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가셔서 치과에서 스케일링 하시고 미리미리 검사를 받으시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구강관리법은 하루에 3번 양치하기인데요. 구강관리는 3번 양치하기로 충분할까요? 일단은 우리가 333 해서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333이 뭐냐면 식후 3분 이내 그리고 하루 3번 그리고 3분 동안 이렇게 칫솔질하는 걸 보통 333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은 뭐 하루에 3번 양치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 덴탈 IQ가 올라가셔서 뭐 직장인분들도 칫솔 가지고 다니시면서 점심 때 당연히 칫솔질 많이 하시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나는 이를 정말 열심히 닦는데 우리 남편은 뭐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도 안 닦고 자도 이가 멀쩡한데 나는 뭔가 좀 계속 열심히 닦는데도 잇몸이 붓고 피나고 충치가 생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건 크게 2가지로 이유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칫솔질을 여러 번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치주질환이 생기는 것은 결국은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기 때문이거든요. 음식물 찌꺼기가 낀 부분을 정확하게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 치약은 화하기 때문에 칫솔질 한번 하시고 나면은 뭔가 본인이 잘 닦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하루 3번 닦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닦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닦는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학생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짧은 시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더라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칫솔질도 제대로 닦는 것. 뭐 요즘은 뭐 치과도 아주 친절하기 때문에 치과에 가시면은요, 이 닦는 방법 아주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치아도 마찬가지지만 잇몸 뼈도요, 유전적인 요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때부터 이가 좋지 않으셔서 치아가 빠지셨던 분들은 자제분들도 이가 좋지 않으셔서 치주 질환으로 고생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소도 상당히 높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칫솔질을 하실 때요, 치약을 많이 짭니다. 그리고 막상 칫솔질을 하실 때는 치약을 세면대에 한 반 떨어지죠. 그리고 거품 나게 칫솔질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333 말씀드렸잖아요. 3분 동안 닦으셔야 되는데, 아마 이 채널 보시는 분들도 스톱워치를 켜놓고 내가 평상시에 닦는 대로 한번 닦아보시고 다 닦으신 다음에 스톱워치 시간을 딱 보시면은요, 30초 넘기는 분도 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길어봤자 1분 넘기시는 분들도 없고요. 보통 우리가 칫솔질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위아래 치아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닦으면서 어금니 바깥쪽, 또 씹는 면 안쪽, 그리고 또 혀도 닦고요. 그리고 칫솔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치아만 닦는 것이 칫솔질이지 입솔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칫솔을 이용해서 입솔질과 칫솔질, 그러니까 치아를 닦는 것과 잇몸을 닦는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닦으시는 시간이 3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333을 권유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셔서 잘 닦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꼼꼼하게 3분 동안 닦아주시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잘못된 칫솔질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대부분 아마 요즘은요, 치과에서도 또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를 닦을 때 이렇게 좌우로 닦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은 이미 다 잘 아실 겁니다. 위아래로 닦는 것들은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위아래로 닦으면서 어금니뿐만 아니라 또 앞니까지 닦아주시고 하는 것들은 물론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것들이 안쪽으로 해서 치아에 혀가 닿는 부분, 안쪽 부분을 닦아주시는 것을 대부분 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칫솔 자체를 위치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치약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칫솔도 너무 딱딱한 모를 쓰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칫솔도 이 부드러운 모가 나오게 된 지는 불과 한 5년, 10년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칫솔 모 자체도 너무 딱딱한 것을 쓰시게 되면은 치아가 파이면서, 게다가 좌우로 닦으면 더 마찬가지고요. 치아 자체의 마모를 일으키기 때문에 칫솔 자체도 좀 부드러운 것을 쓰시고, 그리고 치약도 마찬가지로 너무 돌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는 치약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치아를 마모시키거나 망가뜨리는 것을 막아주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칫솔질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올바른 칫솔과 치약을 사용하는 것일 텐데요. 좋은 칫솔과 치약을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일단 칫솔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칫솔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칫솔모를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칫솔모 자체가 너무 딱딱하게 되면은요, 치아 자체에 마모를 일으킨다거나 잇몸 자체에 상처를 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모 자체는 좀 부드러운 것을 쓰시는 게 좋은데, 다만 이제 충치가 좀 자주 생기는 분들은 칫솔모가 조금은 딱딱한 것을 쓰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 경우에는 칫솔모는 좀 부드러운 것을 쓰시는 것이 좋고요. 요즘에는 그 상품명 자체도 미세모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칫솔을 만져보시면 대부분 그 칫솔모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 이유가 나일론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칫솔모 자체가 딱딱하게 되면 두 번째 문제점은 입솔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칫솔질 자체는 치아만 닦는 것이 아니라 잇몸도 닦는 것인데, 칫솔모가 너무 딱딱하고 굵게 되면은 치아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칫솔모가 침투를 해서 이 주머니 부분들을 닦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치주 질환이 예방이 되거든요. 근데 칫솔모가 너무 딱딱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칫솔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충치는 예방할 수 있지만 치주 질환은 더 커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치약도 어떤 치약을 써야 되나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는데, 저도 여쭤봅니다. 치약 어떤 거 쓰시냐고 여쭤보면은 대부분 다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니면 누구한테 받은 거, 또 어떤 치약 좋아하세요? 여쭤보면은 그냥 화한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자극적인 거 좋아합니다. 뜨거운 거, 매운 거 좋아하듯이.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화한 치약들, 그냥 맛이 좋은 거, 이런 걸 고르시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치약도 약입니다. 우리가 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듯이, 치약도 치과 의사한테 제 치아 상태, 잇몸 상태라면 어떤 치약을 쓰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좀 문의를 해보신 다음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충치가 많이 생기는 분들은
치약 자체에 좀 돌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좋고요. 왜냐하면 플라그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똑같은 치약을 잇몸이 안 좋거나 치아가 좀 잘 깨지거나 아니면 이가 시린 분들한테 쓰시게 되면은 훨씬 더 이가 시릴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약은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충치가 잘 생기시는 분, 치주 질환, 구취가 심하신 분들, 또 애들한테 써야 되는 치약도 따로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약도 약이니까 꼭 치과 의사한테 문의를 해보시고 본인에 맞는 치약을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강 건강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생활 습관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요즘 칫솔질을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또 하루 3번 정도 닦으시는 분들은 다 계실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주무시기 전에 하시는 칫솔질이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무실 때 침이 안 나오고 침이 가장 적게 나오게 되는 시간이 바로 주무실 때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낮 시간에는 물도 드시고 하기 때문에 입안 자체가 좀 수분이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지만 주무실 때 충치세균과 치주세균이 가장 많이 증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칫솔질이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그냥 주무시기 전에 피곤하시고 하니까 치약을 많이 짜서 그리고 치약이 화한 걸 써서 그냥 대충 닦으시고 아마 3분 닦으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하면 입안이 깨끗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입안에 온갖 음식물 찌꺼기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대충 하시는 양치질이 가장 좋지 않은 것도 있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칫솔질뿐만 아니라 치간 칫솔이라든가 또 치실 그리고 수압 세정기, 구강 세정기 같은 것들 수압으로 청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이 4가지를 같이 써주시고 하시면은요. 대부분 일어나셔서 다음날 아침에는 입냄새도 나지 않고 치주질환이나 충치도 상당히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담배 드시는 분들 이 얘기 들으시면 싫으시겠지만 우리가 흡연 자체가 치주질환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저는 담배 많이 태시는 분들 중에 노년의 삶까지 잇몸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단 한 분도 보지 못했고요. 왜냐하면 담배를 태시면은요, 우리 입안의 혈류를 피의 흐름을 상당히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주질환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음식도 좀 조심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치아에 좋지 않은 것이 딱딱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딱딱한 음식도 물론 좋지는 않지만 더 안 좋은 음식들은 질긴 음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딱딱한 음식, 예를 들어서 총각김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드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치아를 위아래로 씹는 힘은요 괜찮습니다. 근데 제일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좌우로 음식을 지리면서 드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나라 아마 마른 오징어 같은 걸 드시는 민족은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보통 그걸 어떻게 드시냐면 이렇게 좌우로 치아를 이기면서 드십니다. 우리 치아 자체는 좌우의 힘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런 음식들을 계속 드시게 되면은 치아 자체에도 무리한 힘을 주게 되고요. 결국은 우리 치아는요. 보통 6살 때부터 연구치가 나기 시작해서 평균 수명이 90세라고 보면은 거의 80년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망가지면은 우리 머리카락이나 피부처럼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아는 정말 평생도록 아껴서 쓰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치과 가는 것을 대신해서 잇몸 관련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또 많이 여쭤보세요. 원장님, 치과에서 치과 원장님들이 생각하실 때 또 치아에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칼슘 먹으면 도움이 되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멸치 같은 거 막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우리가 불행히 또 드시는 음식 가지고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잇몸 약 같은 거는 먹으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치과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약이 요즘 TV 광고에도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해서 연예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잇몸이 좋지 않은데 마치 그 약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어떤 약인지는 아실 거고요. 크게 광고하는 약이 2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을 드시고 났더니 고기도 뜯고 막 하신다. 그건 죄송하지만 정말 다 과장 광고고요. 치과 의사분들이 그 약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약이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치과 잇몸이 좋지 않은데 뭔가 치과에 가기는 가야겠는데 치과 오시긴 대부분 다 거부감이 있으세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또 아플까 봐. 그래서 대부분 선택하시는 것이 약국에 가셔서 또 게다가 그 약은 처방전 없이도 드실 수 있거든요.
그 약을 드시고 나면은 일단 잠깐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주 질환은 암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 오셔야 해결이 되는데 그런 약을 드시면서 병을 키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좀 오셨으면은 살릴 수 있던 치아도 그 약을 드시면서 병을 키워서 결국은 병원에 도저히 안 되게 해서 오셨을 때 치아를 빼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마치 그건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은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음식물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설거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찮다고 비닐로 덮어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당장은 냄새가 안 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마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에 좋은 음식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치아에 좋은 약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치과에 오셔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스케일링 해주시고 뭐 그 정도만 하셔도 의료보험 되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얼마든지 자주 치료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칫솔질 잘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치간 칫솔이라든가 치실이라든가 또 구강세정기 같은 것을 보조독으로 좀 써주시게 되면은 대부분 치주 질환들은 예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독 입냄새가 심하게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냄새가 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입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입냄새라고 하는 건요, 본인은 느끼기 어렵습니다. 근데 주변 분들은 정말 입냄새 많이 나는 분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도 가지 못할 만큼 그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왠지 사람들이 날 피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이유를 모르고 또 아무리 친한 분들도요, 친구나 아니면 심지어 가족도 너 냄새 난다, 입냄새 난다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을까 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첫 번째는 입냄새가 나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입냄새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입에서 나는 좋지 않은 모든 냄새를 입냄새라고 합니다.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에서 나는 모든 냄새의 90% 정도는요, 구강 내의 원인입니다. 구강 외, 그러니까 입안에 있지 않은 원인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약간 입에서 시큼한 냄새가 난다거나 또 위염이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신장,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이 소변 냄새 있죠. 암모니아 같은 냄새가 입에서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입에서 아세톤 같은 냄새가 난다거나 또 부비동염, 쉽게 얘기해서 축농증이 있으신 분들은 계란 썩는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그 입냄새 전체의 원인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대부분 원인은, 그러니까 입냄새의 원인인 황화물들의 냄새의 대부분 90%의 원인은 구강 내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강 내의 원인은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냄새가 난다거나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고름 냄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충치, 치아가 파절돼서 치아 파절된 부분들의 음식물이 끼어서 나는 냄새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라미네이트라든가 또 골드 같은 금으로 씌워놓은 치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막상 그 안을 뜯어내 보면은요, 또 냄새가 심한 경우도 있고요. 또 혀에서 냄새가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이렇게 혀를 내밀어 보라 그러면은요, 이 혀의 표면이 실크처럼 부드럽습니다. 근데 연세 드시게 되면은요, 가뭄에 갈라진 논처럼 혀가 상당히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또 설태라고 해서 음식물 찌꺼기들이 많이 끼기 때문에 그 부분도 냄새가 나고요. 또 편도결석이라고 해서 우리 편도염이라고 해서 감기 드시게 되면 많이 붓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이 편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커지게 되거나 아니면 홈이 파이게 되면 그 부분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면서 신장 결석, 요로 결석처럼 돌덩어리가 생깁니다. 그걸 바로 편도결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입냄새가 나시는 분들은 이 5가지를 한번 좀 내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요, 입냄새가 더 납니다. 그 이유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2가지로 이유를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냄새가 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어린 아이들은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낄 공간이 잘 없습니다. 근데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치아 사이가 멀어진다거나 아니면 혀가 이렇게 많이 파이면서 그 혀 부분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인다거나 아니면 보철물에 끼인다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입냄새가 연세가 드시면 더 나는 이유도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침이 좀 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기들 보면은 신생아들 보면은 이렇게 침을 많이 흘리죠. 맑은 침을 많이 흘립니다. 근데 신생아들 중에 입냄새가 나는 신생아들은 아마 거의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입냄새는 언제부터 나느냐? 치아가 나기 시작하면 납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이 침샘에서 침 분비가 적어집니다. 그럼 우리 입안을 셀프 클렌징 해주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물을 좀 많이 드시면서 또 물 드셔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일리톨 같은 무설탕 껌을 좀 씹는다거나 또 인공 타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입안을 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 액체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시게 되면은 입냄새를 좀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입냄새를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입냄새를 없애는 최선의 방법은요. 결국은 첫 번째는 우리 입안에 음식물이 낄 만한 공간들을 없애주는 겁니다. 우리가 집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먼지가 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청소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입안을 음식물 찌꺼기가 끼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 생각하시는 게 그냥 칫솔질 하루 3번 이걸 생각하시는데요. 칫솔질 마루는 절대 음식물 찌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칫솔질하고 나면 입안이 화하니까 난 깨끗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할 때도요. 청소 도구를 하나만 쓰지는 않습니다. 진공청소기 돌린 다음에 난 집안이 깨끗해 청소 다 했어 이렇게 하시진 않거든요. 진공청소기도 하셔야 되고요. 또 부엌의 싱크대를 청소할 때는 또 수세미도 있어야 되고 또 물걸레질도 해야 되고 그리고 먼지도 털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가족끼리 힘을 합쳐서 침대도 한번 들었다가 밑에도 닦아야 되고 이렇게 대청소하는 것은 이제 치과에 오셔서 하는 스케일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하는 청소는 이렇게 청소 도구가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칫솔질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바로 말씀드리는 치실, 치간 칫솔 그리고 우리가 세차장 가면은 수압으로 세게 쏘잖아요. 맨 처음에. 그게 바로 이와 같은 이제 수압 세정기, 구강 세정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4가지를 같이 써주시게 되면 근데 불행히도 이 4가지를 같이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치과 의사분들도 이 4가지 중에 아마 1, 2개 정도밖에 안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입냄새가 좀 많이 나고 나는 유전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이가 좋지 않았다. 이런 분들은요. 이 4가지를 젊으셨을 때부터 쓰시면 치주질환과 충치가 거의 생기지 않고요. 제가 외부에서 강의를 드릴 때도 농담 삼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4가지 열심히 쓰시면 대한민국 치과 다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만큼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관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치주질환, 충치, 입냄새 이런 것들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자동차는요. 제가 항상 강의 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동차를 오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일단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뭐냐면 자동차를 급가속한다거나 급정거한다거나 하지 않고 또 세차도 자주 해주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동차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정비사는 아니지만 내 차가 괜찮은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몇 달에 한 번씩 정비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도 갈고 정비를 해야죠. 그렇게 하시면은요. 자동차 30년이 아니라 100년도 탑니다. 치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구강관리 도구를 이용해서 본인 스스로 하는 관리를 하시면서 치과에 오셔서 요즘 스케일링 하는 거요. 10,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게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것도 소멸성이기 때문에 그걸 내년에 받는다고 해서 2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스케일링 그렇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는 관리와 함께 치과에 가셔서 미리미리만 좀 관리해 주시면은요, 치주질환도 막고 또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같은 전신질환이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기 스스로 하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